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과연 정말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의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 금리가 너무 이렇게 높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 경제 부담을 줄 수 있다. 고용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말들을 기다렸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정확하게 시점을 찍을 수는 없었겠죠.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 그동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이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조금의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오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점점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70%가 넘게 지금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코스피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네.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상장된 주식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바람에 3,000피를 도달하진 못했지만 시가총액의 규모만 보게 된다면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긴다면 우리 시장도 날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자, 마켓나우 일부에서 오늘도 저희가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레이더에서 살펴볼 두 가지 업종 확인해 볼까요? 다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대감 어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죠. 원전주에 대한 투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다시 부활한 업종이 있습니다. 섹터죠. 유리기판 관련주도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역시 투자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HBM을 넘어서 CXL의 시대가 찾아온 걸까요? 관련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끝이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마지막 이코노미톡 순서에서 자세한 대책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밤 나스닥과 S&P 500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에 나서면서 시장의 훈풍은 이어졌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제롬 파월의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예정된 FOMC 회의 이전에 있을 마지막 발언으로 보여지면서 오늘과 내일 있을 발표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측했던 것처럼 나름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시장에는 경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연준이 보여줬던 물가 둔화 정책에서 이제는 고용 리스크를 대처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또 보여주는 발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연 5.25%에서 5.5%의 높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시기가 길어지게 된다면 자칫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파월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 확인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는 만큼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 지표 계속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주말까지 지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간밤에 미국의 중소기업의 6월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최고치 기록을 했는데요. 91.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안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중소기업 낙관 지수 같은 경우는 6월에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이후로 최고치인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사업 상황에 대해서 전망이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의 비율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또 중소기업의 22%는 향후 3개월간 직원들의 보상을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는 5월보다도 4포인트 증가한 것이고요. 37%는 구인난으로 일자리가 공석이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석 경제학자 빌 던켈버그 같은 경우는 가격에 상승 압력을 주는 인건비 상승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CPI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 우리가 숫자로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최근에 뉴욕 증시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조금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옵니다.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엇갈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S&P 500 지수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더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함께 확인했던 머스노 5 시간에서도 이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5,800 그 이상인 6,000까지도 올려 잡았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증시가 더 화랑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정장이 머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시장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일단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곧이어 발표되는 미국 기업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닥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월가의 대표적 증시 약세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치와 기업 수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3분기에 나올 주식시장 조정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월가에서는 3분기 신중론을 취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스콧 루브너 골드만삭스 주식 전략 전문가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내놓는 2분기 실적이 실망스럽다면 8월부터는 고통스러운 한 달을 보낼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통화 정책이나 선거와 같은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만큼 매일매일 시장이 보내오는 시그널들을 잘 포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는 좀 파월 발언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잘 찍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미국 상원증언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함구하자 실망감으로 인해 상승이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의 랠리는 오늘도 계속되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생성형 인공지능 AI 특수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6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며 시총 역시도 3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2.4% 상승하며 130달러대의 회복을 하였고 테슬라가 이날도 3% 상승하며 10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기술주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발맞춰서 일본 증시가 재차 전고점을 뚫고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기술주 강세와 엔저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 개선으로 급등하였던 주가 흐름이 2분기 하락하며 박스권에 머물렀는데요. 최근 엔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기술주 주도의 상승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 횡보세를 보이자 순매도 돌아섰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하반기 들어 재차 증가하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증시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일기에는 미국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탈세계화 흐름 속에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요. 만약 재당선 시 무역 분쟁의 재발발 속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미국 시장의 상승세는 더욱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폴리코노미 현상에 따른 변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이훈풍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간밤 미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2,800선 박스권을 돌파해서 연고점을 잇따라 경신하며 5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였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연고점을 돌파하며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강보학 마감되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미 기술주 강세로 상세를 보였지만 금융, 자동차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AI 반도체주 강세 흐름에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 유입에도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심화되면서 지수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래도 반가운 부분은 그동안 코스피의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코스닥 지수가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의 강세 속에 850선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대형 종목 위주로 커플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상승 동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수급 흐름 속에 소수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나머지 종목과는 차별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중소형주까지 낙수 효과가 펼쳐지며 대형주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서 시장 대응하신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중소형 개별주까지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서 또 오늘 시장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 온의 주식와이프 파트너 그리고 SK증권 서용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은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어떤 이슈를 오늘 먼저 가져오셨을까요? 먼저 주식 와이프 파트너께서 골라주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최대 30조에 달하는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죠. 같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었던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설비 용량은 지금보다 3배 더 늘어나야 하는데요. 이번 체코 수주로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좀 쉬어가고 있던 원전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원전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어제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자,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 거로는 현재 시간, 체코의 시간으로 17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자, 과연 이것에 따라서 오늘도 원전주들 한 번 더 힘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간의 등락률 순위 보니까 뭐 ETF 상품도 원자력 쪽 좀 네네. 올라와 있기도 하고 중소형단 종목도 보니까 에너토크 그리고 전선 관련주 시간에서 상승세 나온 거 보니 오늘까지는 일단 뭐 갭으로 떠서 출발하는 종목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또 그 기대감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또 기대감이 또 큰 만큼 우리가 또 지난주 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삼성전자 딱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상승세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또 금요일 날 네. 세론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비슷한 우리가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세론에 대한 부분을 좀 이미 좀 대비를 하시면서 그럴까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원전 테마가 전선 변압기 쪽에서는 가장 조금 덜 부각이 돼서 시장에서 한 번은 좀 부각을 강하게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각이 지금 좀 최대 좀 많이 들어오는 근래 네네. 들어서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이 테마가 정말 불사조 테마인 것 같아요.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그 나오는데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원전주들은 지금 우상향으로 쭉쭉쭉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전주들은 왜 이렇게 못 가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형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좀 큰 것도 있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부터가 승부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에 2021년도에 그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했을 때 당시에 주가 엄청 펌핑 시켜서 네네. 올려놨었는데 지금 거진 그 구간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 매각했었던 구간대만큼 이상 올라오느냐 그게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만약에 정말 그 체코 수주가 되면 네. 우리나라가 팀코리아가 가져가게 되면은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부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또 관련 호재들도 여전히 많고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도 많고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긴 할 네네네. 텐데 뭐 좀 넘어가서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 원전 수출 현황을 보니까요. 그래도 수주 꽤 많이 따냈습니다.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불가리아, 이집트가 3조 원대 가장 좀 많았었는데 근래 들어서 좀 대규모 수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체코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프랑스 쪽에서는 지금 그 공사 비용을 얼마 불렀냐? 70조를 불렀거든요. 70조. 네,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 거의 굉장히 싸게 2배 이상. 불렀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따내는 것 자체가 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우리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적기 시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사업비로도 충분히 우리는 원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네.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EDF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프랑스가 가격을 얼마나 부르던 간에 사실 정치적인 그런 이제 알력 관계가 좀 많이 엮여져 있어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서려면 가성비 전략으로도 경쟁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쪽을 좀 잘 살펴보면은 뭐 우리나라 정말 경쟁력 많거든요. 아까 네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 원전 쪽은 국가 안보적인 부분들도 좀 엮여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쵸, 그 네. 짓는 동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게 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거고 우리가 또 이전에 폴란드 수주전에서 또 한번 물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네 기대감이 또 클수록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좀 실망하지 마시고 되면은 진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 종목들은 역대급 또 시세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 정도 이제 기대감만 좀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어제 시간에서도 어쨌든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다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원전 관련 기업들의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바로 다음 주 체코 원전 4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도인데 프랑스가 같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기업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그 사실이 좀 다시금 부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와의 또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코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걸음 쉬어가던 원전주들 이번 주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시원하게 올라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2022년 4월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서전기전 역시나 가격 제한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전기전은 원자력 부분에서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은 기술력을 인증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후에 원전 대장주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려줬고요. 5월 말 계단식 하락이 시작됐던 부근까지 올라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역시나 20%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검사, 경비 그런 걸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 역시나 신고가 달성했고요. BHI도 7%가량 상승했는데 5일 차트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HI는 보조기기를 좀 제조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상반기에 8천억 원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6%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원전 작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반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체코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이 상승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차트를 보게 된다면 2달 정도의 한 쉬어감이 있다가 다시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원전 관련주들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나게 관심 많으실 겁니다. 근데 차트 길게 보면 최근에 올라왔지만 작년의 연고점, 그러니까 지난해의 연고점은 아직도 도달을 못했어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명이 변경돼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전에 이제 두산 중공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도 수출이나 이제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10조 정도 가까이 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수주액이 급감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도 이제 들어서 부도 위기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실제로 매출액 추이도 보니까 2020년도 매출은 9조 원이었지만 사실 영업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대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쪽에서 정말 차 떼고 포 팔고 이러면서 정말 체질 개선에 많이 힘을 썼거든요. 자회사도 그 두산 인프라코 넘기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수주액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 연결 실적 보면은 매출액이 굉장히 좀 많지만 사실 그게 두산 바켓이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는 정상화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원전 쪽보다 신사업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해상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 수소, SMR 이게 지금 4대 에너지 솔루션 사업인데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SMR 같은 경우 글로벌에서도 지금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미래 먹거리도 이제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스터빈 쪽이랑 이제 그 석탄 발전소 쪽으로 지금 매출이 좀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실적이 지금 조금씩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직까지 수주거리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 원전 주요 타겟 시장 보니까 체코뿐만 아니라 여전히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리트, 스웨덴, 네덜란드 등등등 지금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주가 상에서 제가 이제 승부처라고 말씀드렸는데 24,000원 구간대, 이 구간대가 지금 2021년도 구간대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도 매물대를 뚫지 못했었던 아주 강력한 저항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4,000원 구간대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올라갔었던 최고가 구간이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고 최근에는 거의 외인 기관 수급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니까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돌파 가능성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대비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나올 때 가장 반응이나 관심이 많이 쏠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24,000원대 이쪽에 주가 흐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지게 될지 여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좀 간단하게 볼까요? 뭐 보실 거예요? 네, 한전 기술 한전 기술이요? 네, 봐드리고 싶은데 한전 기술은 왜 이렇게 못 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중소형단 종목들은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네. 쉽게 좀 뛰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조 원대 가량 되는 무거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니까 형님도 못 가고 있는데 아우가 어떻게 가냐 네. 눈치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모멘텀은 많아요. 한전기술 쪽에서 차세대 원자로인 SMR 지금 이제 선박 같은데 SMR을 이제 싣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 뭐냐면 육상 SMR보다 부지 선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유로죠. 바다 그렇죠. 어디서든 제한이 예, 띄울 없으니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수주 때도 수주를 또 따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우리가 또 다가오는 해외 수주전에서 네. 관심을 계속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월봉상 흐름 보면은 흐름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빵치고 가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월봉 차트상 삼각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방으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건이라 두 기업 모두 다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흐름을 네. 꼭 보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전 기술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서영원 차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원전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세요? 뭐 원전주들이 조금 대체적으로 무거운 편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전선 쪽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전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력을 어쨌든 보내는 쪽에 함께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원전선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 설비 쪽에 이제 사업을 좀 수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섹터들이 항상 동반할 때 같이 움직여주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원전주들이 못 가고 전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선주들이 좀 쉬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전선주들도 항상 동행하는 흐름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뭐 정고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으나 현재 지금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추가 상승을 현재 구간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원전선, 그럼 대원전선은 지금 가격 한번 잡아볼까요? 네, 지금 현재 대원전선이 한 4,15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걸 연속으로 좀 양봉 전환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뭐 초가 구간에서 너무 높게만 뜨지 않는다라면 단 이제 시간에서 좀 높게 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높게 떴다가 좀 저항을 좀 맞을 수 있을 텐데 저항을 맞는다라면 음봉상에서는 한번 좀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난 4, 5월달에 좀 고점 형성된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체코 원전이라든가 체코 원전 이후에 있을 UAE에 관련된 원전 수주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전력주인 만큼 네. 또 이제 미국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단 단기로 보시되 중장기로도 꾸준히 관심권에 넣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고점이었던 5,000원 선까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원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전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차례로 또 전력과 관련된 이 모멘텀들이 돌아가면서도 요즘 뭐 어쨌든 순환매 장사 아닙니까? 쉬어가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전선주를 보자. 그중에서도 대원전선 서영원 차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서영원 차장이 포착한 오늘의 이슈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AI 열풍 속에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와 낮은 전력 소비량, 얇은 두께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매끄러워서 작은 선폭으로도 더 많은 회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장을 잇따라 찾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리기판 산업, 앞으로의 방향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유리기판도 오랜만에 또 상승 탄력이 나왔어요. 확실히 요즘에는 시장 전체도 그렇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뭐 HBM 갔다가 CXL 갔다가 이번에 또 유리기판 다시 돌아오는 거면
결국에 순환 매장세 그 차례를 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라고 한다라면 이제 반도체 섹터는 네네. 뭐 우리가 빼고 볼 수는 없는 흐름이고요. 거기서 이제 유리기판이 지난 4월달에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HBM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메모리 쪽이 전부 다 이제 속도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앞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를 하느냐를 중요할 텐데 네네. 이제 유리기판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조하는 하나의 좀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에서 이제 실리콘 쪽으로 이제 대부분 기판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유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조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양산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SKC가 뭐 결국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미 양산의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등과 같은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에서는 인텔 쪽도 결국엔 유리기판 사업에 좀 지출을 하는 상황들이 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단점이라고 한다면 깨질 염려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네네.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제외하면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에 있어서는 현재 사용되는 실리콘 기판보다는 훨씬 더 좀 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전력 소비에 있어서는 40% 정도 절감이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뭐 삼성이나 LG도 역시 좀 강력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유리기판이 물론 좀 중소형 단에서는 실적들이 아직 안 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산업에 맞춰서는 유리기판도 항상 HBM과 함께 동조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좀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관심이 다시 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쪽에서 궁금한 게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뭐 CXL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아직 이에 연관된 종목들 보면 몸집도 크지가 않고 실적도 잘 나오진 않고 있고 그리고 상용화 전 단계잖아요, 아직. 근데 이걸 저희가 기대감만 갖고 계속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지. 이럴 때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단지 이제 테마로 묻혀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유리기판 쪽에 대한 흐름들은 일단 SKC의 자회사를 통해서 일단 양산에 돌입하는 것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기 역시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계획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먼저 선행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테마에 편승해서 올라갔다가 한번 또 강하게 또 눌려 제자리에 돌아오는 경향들은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삼성이라든가 LG,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하나의 뭐 테마로서의 그냥 끝나는 흐름들은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테마를 구분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리더들이 있느냐, 기업들이 있느냐, 아니냐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리더가 없는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테마주 장세에서만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에 이쪽은 우리가 하나의 좀 섹터로서 좀 볼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반도체 섹터들이 결국에는 한 섹터가 다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섹터들의 순환매를 노려봤을 때 유리기판으로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유리기판도 그동안은 이 테마에서 어쨌든 섹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 과도기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주 오랜만에 좀 시세가 분출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SKC를 필두로 해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들썩이는 모습이 어제장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유리기판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으로 전일 4%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었는데요. 6월 말 20만 원 선을 터치한 후에 조정의 구간을 거친 뒤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16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다시금
20만 원 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시장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면서 SKC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도 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다시금 상승폭을 넓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일째 담아내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캠트로닉스는 지난주까지는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121선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다시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전일에도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변동성이 너무 극심합니다.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떠한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유리기판 안에서도 좀 탄탄하고 실적도 받쳐주고 좋은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처음에 하나 볼까요? 저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를 삼성전기?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기는 사실 그동안에 좀 삼성전자와 함께 더불어서 너무 답답한 흐름들을 그쵸. 좀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8만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함께 동반하는 상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라든가 기판 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의 삼성의 담당은 이제 삼성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년도 양산을 좀 계획을 해서 지금 국내 이제 공장을 건설해서 좀 지금 시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뭐 유리기판에 더불어서도 삼성전기가 뭐 좋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삼성전기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 유동성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순환매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서 삼성전기에는 현재 가격에 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연평균 6%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모든 사업을 다 대처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겠으나 신사업 쪽에서는 확실한 방향성이 좀 잡혀 있다라는 점에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기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유리기판 이슈로 좀 시세가 좀 분출된 상황이거든요.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뭐 MLCC 쪽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기 역시 현재 구간에서는 뭐 무난하게 18만 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차원에서는 네. 현재 가격 메리트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에 오랜만에 좀 또 최근에 시세 나오고 있어. 삼성전자와 좀 동조되는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 MLCC 수혜주를 삼성전기 계속 이야기했는데 MLCC로는 주가가 정말 안 가더니 자 이번에는 과연 유리기판 쪽에 모멘텀 받으면서 이제 16만 원 돌파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18만 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쪽 어떤 종목 보세요? 두 번째 종목은 뭐 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 중에 네. 하나인 HB테크놀로지인데요. HB테크놀로지. 뭐 이 종목을 뭐 추격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유리기판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의 이제 보조금 지원과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높다라는 건데 네. 그거와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이라든가 이제 패널 검사 장비 쪽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의 이제 유리기판 쪽에 대한 검사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다른 종목들보다도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인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물론 좀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테마의 순환이 빠르다라고 말씀하지 네네.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는 오히려 눌릴 때는 이런 종목들을 다시 잡아놓으시면 다시 한번 순환매는 좀 노려볼 수 있다. 지난번 유리기판이 4월 달에도 한번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좀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게 그냥 소멸될 테마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눌림목을 활용하신다라면 좀 모아가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저는 뭐 4,000원 초반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종목을 선정해 본 부분이니까 삼성전기라든가 뭐 HB테크놀로지 두 종목 비교하셔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전에 4월이나 5월에 뭐 계속 4,000원 맞고 좀 떨어졌는데 이번에 어제 한 번에 좀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면 4,000원 금방까지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를 좀 받는 경향들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 돌파가 됐거든요. 그 자리는 오히려 강력한 또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HB테크놀로지 지금은 뭐 어제 너무 많이 갭상승 떠버렸으니까요. 4,000원 언저리까지 좀 조정받았을 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엔 유리기판 또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중소형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 세력들의 뭐길래요? 약간 정말 놀이터 같은 네. 그런 이제 주가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는데 근데 왜 가져오셨어요? 2019년 일단 지금 이슈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테마성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앞에서 너무 무거운 종목들만 드렸으니까 관심 종목 가볍게. 담아놨다가 단타 매매 하실 때 가볍게 하시라고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뭐죠? 네, 이 종목 램테크놀로지라는 램테크놀로지? 네, 기업인데 일단 월봉 차트 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네. 월봉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인데도 엄청난 꼬리가. 19년도도 네. 지금 엄청나게 급등세에 한번 나왔었죠. 이때는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서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국산화한다라는 그쵸, 관련 그쵸.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이제 사실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 13,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불화수소 생산 기술 특허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특허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이 언론사를 사칭한 개인이 이 특허 관련된 내용을 과장을 해서 이렇게 찌라시처럼 이제 유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하필 또 고점에서 부사장이 지분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종목인데 네. 최근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특허를 또 출원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그 특허 관련 소식으로 주가가 한번 부양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비슷하게 가려고 하나? 데자뷰인가요?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특허 출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네. 식가격 관련해서 특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 쪽이랑 그 식가격 관련해서 또 그 추가적으로 네. 그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면은 계속 유리기판 관련 이슈 들어올 때마다 또 반도체 지금 업황 사이클 타고 있는 중이니까 또 소부장에서 식가격 만드는 기업들 당연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상단으로는 8,000원 구간대까지는 열려 있어서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램테크놀로지 가볍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램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핵심 기술 특허 출원을 했다. 이런 일단은 모멘텀 이슈가 있어요. 이러면서 시장에서 한번 분위기 탔을 때 쭉 올라갈 수 있을 때 그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램테크놀로지 주셨어요. 이외에도 뭐 삼성전기나 HB테크놀로지도 함께 동반해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슈 포착해 주시고 종목까지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아시 전문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난주에 비해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평가 속에 단기적인 레벨 부담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연준이나 시장 모두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등 경기 변화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고 국내 증시도 금일 CPI 영향권에 진입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등으로 제한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자, 아침 장전 뉴스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장전 뉴스에요. 꽤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 달 10일 한국 체코 정상회담이 전망이 됩니다. 관련주로는 에너토크, 우리기술, 한신기계 등이 있는데요. 이 원전 사업 수주 기대감으로 어제 그리고 오늘 장전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정적으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나 체코 정상회담 이후에는 급격하게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구리 가격이 28%가 뛰었다 합니다. 6년 뒤면 구리가 동날 수도 있다는 영국 업체의 분석 속에 어깨가 비상이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국 현물 시장에서 구리 1통당 가격이 지난 8일 기준으로 9,800달러로 연초 대비 약 15%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 전력 관련주가 일부 강세인데 지난 전력 사이클 때 전력 관련주 위주로 강했지만요. 이번에는 원자재 관련주인 구리 관련주가 강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 위주로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냐 하면은 이구산업과 풍산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은요. 방산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풍산, 이 종목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대원전선과 세명전기 등 기존에 강했던 전력 관련주들도 지금 장전 시간의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력 관련주 대부분이 지금 고가권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오는 모습을 대부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관련주들은 구리 관련주를 제외하고 바닥권에서 너무나도 많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분 가져가는 매매보다는 아침에 시초, 단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취하시고 지금부터는 너무 오래 가져가는 단기 매매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장출발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여전히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레벨을 좀 높여가고 있고 또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했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고금리인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시장이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다우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죠. 자, 여기에다가 또 조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자주포 관련된 수주 소식을 조금 전에 공시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리섭 소장,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장출발 전에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세 가지 꼽으셨나요? 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워낙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HBM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반기의 움직임들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CXL을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HBM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워낙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이제 관련 종목들이 두세 배는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또 찍히느냐, 숫자가 찍히느냐를 확인하려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반도체 쪽에서 CXL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간대 CXL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오늘까지 한 3번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도 하반기에 있어서는 CXL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상당히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나오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CXL에 대한 연구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GPU라든가 CPU 쪽에서 이제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밥상을 다 차려놨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숟가락으로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CPU 하면 이제 인텔이죠. 인텔이고 지금 GPU 하면 이제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CXL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 더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기대감이 좀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는 이제 오킨스 전자인데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장비를 좀 만드는 회사죠. 테스트 소켓을 반도체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동사가 아무래도 이제 CXL 관련된 이제 CXL 관련된 테스트 장비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상승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이제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어제도 보면 시간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확실히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와 함께 거의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쪽이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전력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또 그리고 MSCI의 이제 편입이 이제 8월 달에 또 됩니다. 편입되는 종목들이 발생할 텐데 여기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바로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한 해 또 우리가 패시브 자금들이 좀 더 들어와 준다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주가 상승 흐름들은 지속적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목표가는 요즘 보면 이제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사양하는 증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수주 잔량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SKC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어제는 이제 HB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오늘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꼭 우리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좀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세 가지 이슈를 전해드렸는데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 소장님께서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원전주인데 워낙 많이 나왔고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은 많은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말의 불안감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 수주 뒤에 우리가 수주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붙었던 두 기관도 바로 우리나라와 프랑스 EDF입니다. 이번에 또 경쟁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전을 수주할 만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프랑스 요 정도예요. 프랑스는 원전을 굉장히 친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제안서를 잘못 써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랑 둘이 남았는데 우리나라의 강점은 온 타임, 온 버짓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내세우는 거예요. 정해진 예산 안에 정해진 기간에 납품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조를 불렀고 우리나라는 30조를 불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죠. 납기도 그렇고 프랑스 요리처럼 늦게 해요. 맨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코, 폴란드 이런 곳에 다 미국 아니면 프랑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처했죠. 아주 가까스로 극우의 겹질을 결집은 막았지만 마크롱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려 3번이나 방문을 해서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졌던 거를 다시 패배를 반복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어필과 유럽에 같이 있다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국력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2파전으로 접어들어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프랑스 EDF가 러시아의 기자재를 이용해가지고 그 전에 계속 원전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을 탈락시켰던 그 연유에서 보면은 프랑스도 탈락을 간접적으로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K 패션입니다. 지금 K 뭐 화장품, 푸드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도는데 계속 소외가 되었던 패션주들도 갑자기 움직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하나만 볼게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하면 모르지만 잭시믹스 하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안다르, 잭시믹스, 루루레몬 이런 것들 많이 있고 필라테스 같은 거 많이 하셨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되니까 그거를 일상복으로 입고 나와서 조깅을 하는.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그게 트렌드로 입으시는 분도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지역에 매장 10,000개에다가 나이키를 운영하고 있는 YY 스포츠라는 업체를 통해서 잭시미스가 6일 날 4일 전이죠.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2일 날은 7월 2일 날은 대만의 친메이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중화권 위주로 지금 오프라인을 넓히고 있는 것이 코로나 엔데믹이 끝나고 나서 패션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어떤 방향이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패션주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폰드그룹이라던가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주입니다. 뭐 요것도 얘기 많이 했고 유리기판도 얘기 나오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 추석 때나 뭐 이렇게 명절 때 선물 세트 많이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많이 든 거 좋아하죠. 샴푸, 비누 뭐 여러 가지 많이 든 게 중요한데 이제 워낙 많이 넣다 보니까 그 안에 더 이상 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겹치거나 뭐 테트리스를 잘해가지고 최대한 공간에 그러니까 포장이죠. 패키징을 잘해서 그러니까 전공정단의 미세화에서는 지금 1나노, 2나노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수율이 나오질 않아요. 그때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얇게, 더 매끈하게 이런 것들 솔더볼을 아예 없애고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는 KC텍 같은 연말을 하는 업체라던가 코미코처럼 연말을 해서 이제 가루가 나오면 씻어주는 세정 역할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으니 네. 삼성전자와 TSMC가 벌이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경쟁에서 수혜를 받는 중소형 부품회사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수범 대표님이 얘기하신 CXL 관련주와 함께 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이 개장전 탑3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현재 시장 출발 상황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곰변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 10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다소 엇갈린 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0.2%가량 하락한 2,861선에서 출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형주의 낙폭이 조금 더 깊은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860선을 사수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6%가량 밀리면서 87,200원대에서 출발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최근에 조금 눌렸던 현대차, 어제는 미국 법인발 악재가 있었었죠. 오늘 반등의 지금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도 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는 조금 더 깊게 밀립니다. 현대차와는 엇갈린 모습이고요.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 PBR 관련 기업 KB금융이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보합권 전반적으로 시장 10위권까지 봤을 때 시장 상황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의 엇갈린 모습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갑니다. 3,000단자 오늘도 날아오릅니다. 어제 엔캠을 제치고 시총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모멘텀 5% 이상의 강세로 출발되면서 시총을 조금 더 벌릴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이 소폭의 상승, HPSP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을 유지시켜줬는데 오늘은 일단은 뉴욕 시장이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상승폭도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섞인 발언이 있었지만 명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뉴욕 시장을 끌어내리는 여부가 됐는데요. 자, 일단은 양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오늘은 출발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없이 코스피는 0.2% 가까이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0.2%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청당 제약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4% 넘게 상승 출발을 하면서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현재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곰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0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거래일 앞서 월요일과 화요일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로 시장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양 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860선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0선을 내어준 채 출발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지금 발언에 좀 주목을 했는데 명확한 시기를 내놓진 않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한 만큼 오늘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단 종목들의 출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으로 출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0.3% 하락, SK하이닉스는 0.4% 내림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만 미국의 텍사스 주지사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인데 삼성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괜찮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까지 훈풍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대비 LG 에너지 솔루션 0.5% 상승하면서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 역시나 0.3% 오름세가 나오면서 시총 상위단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성차 관련 기업들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아, 동시호가에서는 1%에 가까운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그것보다는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리게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전일 강한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1%가량 하락하면서 어제 버텨줬던 그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저 PBR 관련 기업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2%에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소 엇갈린 모습. 에코프로가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흐름이 다릅니다. 최근에 좀 눌림목 구간이 형성됐었던 알테오전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많이 상승한 만큼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 HLB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강한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삼천당 제약입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엔캠과 시가총액 5위권의 다툼에서 조금 더 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0.2%가량의 상승. 휴젤 보톡스 관련 기업입니다. 1% 이상의 강세를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투심은 괜찮은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보험업종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손해보험사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엇갈린 모습 보여주지만 시총 상위단의 흐름 괜찮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0.3%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최근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조의 비율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다라는 또 코멘트가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0.3%가량의 상승으로 업종 상승률 3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그룹 지주나 통신과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지수단 대비에는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전문가들이 시장 특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현재 시장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낙폭이 조금씩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7%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0.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선전을 했는데 다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최근에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던 외국인이 오늘은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1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면 원달러 환율 오늘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1,384원대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1,385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어제 좋았던 원전이나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업종 테마가 오늘은 또 급락세로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 양상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와 함께 시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쉬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상승을 해줬고,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또 에너지를 모아가는 이제 위치라고 좀 볼 수도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움직이지 않겠다면, 다음 기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옵션 만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간밤에 보니까 미국의 금융사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잘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CPI가 발표가 되면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다. 쇼크가 발생하면 좀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제는 좀 조정 구간은 좀 접어들 수 있지 않냐. 라면서 이제 약 10% 정도 조정이 좀 가능하다. 이런 좀 부정적인 좀 리포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하게 크게 매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지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관망 움직임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도 좀 약간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좀 관망세가 좀 더 강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좋은 희소식을 좀 보여줬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테만 같은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있어요. 이 방위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더 돋보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돋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늘 같은 오버슈팅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루마니아 쪽에 1.4조 원 정도의 K9 자주포를 이제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현대로테만 같은 경우도 K2 전차 폴란드형 K2 전차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시스템이라든지 관련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쉬어가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신일스포 소장님과 시장 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원전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네요. 네, 그런 경계감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 가치주의 반열에 올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접목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반도체는 그동안 역사가 깊고 여러 가지 풍파를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별로 중요한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코스닥에서 지금 1위부터 4위를 보면 판세가 확실히 보이죠. 물론 지금 3,000단작이 무섭게 오르기 때문에 한 7위 정도까지 보자면
지금 보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딱 붙어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거를 지금 깨고 들어온 게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4위 안에 보면은 10조 넘는 게 4위까지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여기서도 2대2 구도가 확정이 됐죠. 바이오 2개, 2차 전지 2개. 그렇죠? 그리고 10위권으로 넓혀보면은 엔케미 6위로 쳐지는 바람에 5위 안으로 보면 바이오, 제약 바이오 3개, 2차 전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세로 보면은 아무리 뭐 테슬라 2차 전지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팩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게 왕이니까요. 그럼 지금 제약 바이오가 2차 전지보다 지금 현재의 기세라던가 어떤 파이라던가 이런 게 훨씬 크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인공은 제약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렇게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하는 업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K 바이오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점지해 주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미세한 차이는 그겁니다. 어저께 뉴욕 시가총액 9위인 일라이릴리는 1.58 올랐는데 19위인 노보노디스크는 1.85가 빠졌어요. 왜 그랬냐면 일라이릴리의 그 비만 치료제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렇게 갈렸는데 저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라인업을 보면은 지금 싹센다로 시작했다가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가 나왔죠.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 제파운드입니다.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싹센다는 1위고 나머지 4개를 말한 건 당뇨든 비만이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 1회입니다. 근데 지금 3,000단작이 뜨는 건 뭐냐면 그걸 경구용 먹는 걸로 개발한다고 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0단약은 이슈가 3개가 있어요. 처음에 얘는 우리가 인공눈물, 약국에서 하는 인공눈물 만들던 회사거든요. 저만제. 근데 거기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나왔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특허 만료가 되어서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계약을 한다 했다 만다 했다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정점을 찍은 게 아까 경구용 GLP-1 그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직행을 한 겁니다. 물론 5조여서 3,000단지약이 HLB 12조랑은 큰 차이가 있지만 5위 안에 제약바이오로 3대2 구도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밑에를 보면은 지금 펩트론도 오르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로 늘리는 거죠, 그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 1회를 월 1회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다 방점이 찍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3,000단지약 펩트론이 전부 다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디스크가 이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확대, 그 부분에서 뭐 편의성,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거나 물질을 개발하는 쪽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HLB도 만약에 항서제약의 카멜리주맙하고 공장 얘기가 잘 돼가지고 FDA에서 다시 승인이 난다면은 신약 개발 쪽에서 더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는 모멘텀이 많은 대신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반짝 오를 때 올랐지만 지금 장기 추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힘이 부족한 모습. 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게 조금 쉬어가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서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흐름을 잡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세가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3,000단 제약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에 상승 탄력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8% 넘게 지금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도 수주 소식 말씀드렸는데 역시 상승 탄력 높아지면서 6% 넘게 오르고 26만 8천 원까지 올라와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나 업종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4분여가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가 높은 섹터, 싱가포르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HLB 그룹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글로벌이 바이오 벤처인 바라바이오의 지분을 68%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이렇게 의료 플랫폼 기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HLB 그룹주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에 대한 모멘텀 여전합니다. 오늘 AI로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검색도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섹터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방산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모멘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루마니아와 관련된 소식이 있고요. 현대 롯데미 폴란드형 K2 전차 본계약을 위한 신규 합의서를 체결했다라는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2월에 도입하기로 한 천공2에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한다라는 공시를 발표하면서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 호재거리와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주가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섹터와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HLB 글로벌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플랫폼 기업의 지분 확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장의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어제 코아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역시나 개별 이슈였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 속에 21% 오늘도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유상증자를 좀 받는 기업들이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좀 쏠리는데요. 오늘도 협진이 20%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 에너토크입니다. 17%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원전 기업들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던 에너토크가 시간에부터 지금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주를 향해서도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면서 지금 1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사마제약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관련된 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코로나 발생 이후에 호흡기 관련된 매출이 좀 증대하고 있는데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나 전력설비, 전선 관련 그리고 원전주를 향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지금 집계가 되는 건 대원전선, 전력설비 관련 기업이고요. 그 아래쪽에서는 원전 관련 기업인 우리기술이 나옵니다.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유리기판 대장주로 시세를 분출했던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익 매도 물량이 오히려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전선 관련 기업들 오늘도 여전히 좋은 반면에 원전 관련 기업들은 좀 수급에 대한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리기판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특징주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고 코스피 쪽에선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수급 상황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쉬어가는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지 박수원 대표님 보시는 종목 좀 알려주시죠. 네,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제가 장 시작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양호하게 잘 상승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밑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JP모건 쪽에서 2030년에 구리가 약 400만 톤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원전선의 움직임도 오늘 지금 이제 8% 정도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등락폭은 좀 있습니다. 그게다가 지금 현재 가온전선도 마찬가지예요. 가온전선도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 5.7%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좀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고 수급적인 움직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또 대한전선을 좀 잠깐 보게 되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2.5%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에서 이제 추세적인 변화를 좀 주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지금 너무 좋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좀 이끌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꾸역꾸역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일진전기 지금 현재도 지금 전 고점 부근이 3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3만 원은 분명하게 돌파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 쪽에 좀 집중하시면서 현재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쪽을 살펴주셨고요.
자, 이 외에도 오늘 뭐 하락하는 종목들이 양시장에서 좀 많은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목표 주가 상향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일제히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1% 넘게 넥슨 게임즈는 좀 급락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럼 신일섭 소장님은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뭐 섹터별로 보니까 지금 전선주, CCTV,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뭐 보안주, 조선주 요 정도 오르고 상해에 지금 포착이 되는데 박수원 대표님이 얘기하신 저 전선주나 이런 거 구리주들 이런 거는 계속 주목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이나 뭐 아까 원자력이든 뭐든 전기를 끌어와야 될 때 항상 구리 전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공지능주라고 분류를 해서 같이 가셔야 돼요. 엔비디아만 인공지능주가 아니고 전선주, 구리주가 이제는 유틸리티가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별로 뭐 차이는 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대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미포조선이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중국은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는데 반대쪽엔 또 가뭄이 와서 작황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배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가뭄이 일어나서 수위가 낮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낮은 배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배는 가라앉아서 수면 밑으로 지하에 쓸려서 안 돼요. 그래서 HD 현대미포처럼 빨리빨리 작은 배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조선주들이 움직이니까 조선 기자재가 다음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세진중공업이라는 선실 많은 업체가 잘 가고 있는데 원래 가는 사이클은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피팅주, 그다음에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같은 본행제 업체 이렇게 갔었죠. 그런 것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으니까 조선주를 노리시는 분은 아까 HD 현대미포조선 같이 1등으로 가는 탑픽을 하셔도 좋고 나는 미리 낙수 효과로 순환매의 중하단부에 가 있겠다 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에 미리 발을 들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방산주도 너무나 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7% 넘는 상승률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그렇죠. 7% 넘게 갭 상승한 거를 지금 봐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1% 정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LIG 넥스원을 노려보는 게 상식적으로 괜찮겠죠. 요렇게 그 다음 거를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을 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펩트론이나 삼천난작이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중 항체 관련 ABL 바이오는 약간 또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카테고리 밸류 체인을 머릿속에 넣어놓거나 HTS 자기가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섹터 분류를 증권사에서 분류하는 것만 보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CCTV가 뜨는데 CCTV 안에 STX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류는 자기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섹터를 파악해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밸류체인끼리 묶어놓으세요. 그다음에 거기서 탑픽이랑 제일 안 가는 거를 구별을 시켜가지고 나는 낙수 효과를 노려가지고 미리 전에 들어가 있는 이 방식. 그리고 탑픽이 아직 덜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 선을 잡아서 초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나 타이밍을 한번 재봐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한번 HTS 구성이나 투자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일섭 소장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타자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먼저 선점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을 대응할 한마디 핵심 키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의 오늘 핵심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지금까지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10조 원을 넘겼고요. 순매수 물량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조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도 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받을 때마다 그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이제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를 수정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거의 적게는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좀 조정을 준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꾸준하게 저희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신일섭 소장님은요? 네, 삼성전자 왕의 기한 물음표를 달았지만 약간 느낌표가 반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소예요.
어느 곳이 다리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차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엄청나게 집중됐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적인 모습을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HBM3E가 엔비디아의 최종 승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으로 포커스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 여기 포커스가 맞춰주니까 거기서 삼성전자가 지니까 거기만 계속 매달려 있었죠. 근데 그 관점을 전장이 만약에 TSMC와의 삼성전자의 VS로 가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거기선 SK 하이닉스는 아예 없거든요. TSMC와 삼성전자의 3나노, 2나노 이 경쟁,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힘이 없으니까 패키징으로 가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포장해서. 거기엔 SK 하이닉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포커스가 TSMC vs 삼성전자로 가는 순간 베테랑에 나오죠. 판 뒤집혔다. 그 시점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한 포지셔닝을 구축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데일리 TV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원전주 어제 그제 또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시세 분출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이데일리원의 주식 와이프 파트너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기대감들 이제 카운트다운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과연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만약에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22,000원대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건데 일단은 오늘은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1.5%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1.57% 하락한 2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쨌든 원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니까 좋은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은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서 ISC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SC 어떤 모멘텀들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하반기 이후로 온디바이스 AI 제품 출시와 일반 서버 회복으로 의한 수요 개선, 그리고 HBM 비중 증가에 따른 공급 감소 등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황이 커머디티 쪽에서 상당히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24년에 서버와 함께 온디바이스 AI로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팹리스와 IDM 신제품 출시,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비중 증가에 따른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의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SC는 서버 고객사 내 양산 점유율이 2배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메가 트렌드로 인해서 고객사 R&D 프로젝트 증가하면서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을 능가하는 매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매출은 대부분 비메모리에서 발생할 전망인데 이 비메모리 매출은 메모리 대비 평균 판가와 마진이 높기 때문에 전사 마진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올해 비메모리 매출 비중은 84%, AI 매출 비중은 30% 이상으로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1분기부터 서버 고객사 내 양산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테스트 소켓 공급이 증가 중으로 확인되고 있고 ISC 소켓 수명이 개선되면서 양산에 사용될 만큼 경제성이 확보되고 최근에 일부 응용처에서 러버 소켓이 보고 소켓 대비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산 소켓 비중이 증가하면 동사 실적이 고객사 출하 성장에 연동되는 장점이 있는데 컨센서스 기준 올해 고객사의 서버 매출은 전년 대비 90% 성장하고 2027년까지 연평균 3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객사 고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ISC의 매출도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고객사의 매출 성장이 AI 제품 위주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ISC는 고성능 GPU, CPU 소켓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성장이 높은 베타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R&D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ISC의 R&D 소켓 매출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 고성능 연산, 온 디바이스 AI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면서 프로젝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팹리스트는 신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향후 몇 년간 다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설계가 R&D 제품에서 복잡하고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점점 많은 양의 테스트 소켓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버용 반도체는 소켓 평균 판매 단가가 모바일, 그다음 PC 대비 2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 AI 기능을 지원하는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10에서 20%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 ISC의 AI형 테스트 소켓 비중은 3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반도체 집적도 향상에 따라서 러버 소켓 평균 판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9월에 SKC가 ISC 지분 45%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SKC는 ISC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반도체 소재 종합회사로 성장할 계획을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ISC는 M&A나 사업 부분 조정을 통해서 고부가 소재 부품 포트폴리오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SKC 반도체 부분은 ISC 외에도 CMP, PAD, 블랭크 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SK 엠펄스,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앱솔릭스, 패키징 팹리스, 칩 플릿 등이 있습니다. SKC는 부문 간 시너지를 고려해서 사업 부분 재편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ISC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반도체로 상상을 하면서 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ISC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버 위주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확보와 SCM 관련된 구축 관련된 시너지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ISC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급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 최근에 6만 원 바닥 잡고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ISC를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ISC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투자 포인트, 돈이 되는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 가지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때 국민주라고 불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끊임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이제는 3,000비까지 바라봐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음에도 네카오의 봄은 아직도 먼 곳에 있는 듯한데요. 과연 네카오가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 시장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얼만큼이나 떨어진 걸까요? 어제자 기준으로 네. 보면 30%를 초과한 것 같아요. 30%요? 연초 대비.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금 네. 다른 코스피 시장이나 전체 자본시장은 보면 오름세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주로 분리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금리가 하향 곡선으로 그리려고 말만 나와도 그렇죠. 사실 수급 상황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기술주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중에서 보면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주 거셉니다. 국내보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외국인 매도세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나 매도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는 굉장한 퀘스천을 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잠재 성장률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 순매수 대금추이를 보니까 정말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김범수 창업자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카카오가 완전 내후회한인데 네. 지금 검찰에 소환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게 네 건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이 이제 SM엔터를 인수할 당시에 주가 조작,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수전에서 좀 방해를 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당시를 좀 기억해 보시면 SM엔터를 인수할 때 카카오와 하이버가 경쟁을 관계에 있었죠. 네. 카카오가 작년 2월 7일 날에 우리도 인수전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9.05%를 먼저 매입을 합니다. 그 당시 주가가 9만 100원이었어요. 네. 이런데 그 발표가 있자마자 이틀 후에 9일 날 하이버가 우리가 그러면 30% 많은 금액인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할게라고 공표를 하죠. 2월 28일까지 약 2주간 공개 매수를 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주가를 조금 조작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카카오가 원아시아 파트너스를 동원해서 당시에 SM 주식 약 3%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그 당시에 보면 2월 16일에 12만 원을 돌파해 버려요. 그러니까 13만 1,900원, 그리고는 2월 28일까지 12만 원 언더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 언더로 떨어져야 하이버가 매수와 공개 매수가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이버는 공개 매수를 못하게 됐고 결국에는 SM엔터는 카카오의 품으로 안기게 된 건데 요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게 핵심이고 이번 소환 조사의 핵심은 그 방해한 혐의로 당시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구속 기소됐죠. 네. 그런데 김범수 의장은 작년 10월 달에 기소되고 나서 8개월 만에 이제 소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구속 여부가 아마 곧 이제 요 2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네. 어제 아침 8시 10분에 소환되어서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20시간 30분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곧 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태선 CA협의체 총괄대표도 불러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니까요.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의아한 게 이렇게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카카오 뭐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고 오히려 상승 마감했고 오늘은 뭐 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만 뭐 시장에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선반영된 걸까요? 왜 이렇게 주가에 좀 영향이 없는 걸까요? 주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의 해소가 네.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바닥은 다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곧 실적 발표입니다. 그죠? 곧 이분 네. 실적 발표인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실적이 그렇게 실적만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실제 이제 2분기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SM엔터의 합병 이후에 인수 이후에 SM엔터의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계속 잡히면서 SM엔터의 실적이 빠지면 좀 나쁠 것이라고 계속 시장 봤는데 실제로 광고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이 생각보다 선방을 해주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실적의 어떤 버팀 이 두 가지가 주가를 덮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카카오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417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한 25%가량 더 많은 그런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카카오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네. 주가 상승 가능할까요? 제일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열정적인 두 그룹 셀트리온과 카카오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반등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가 반등이냐는 기준인데 카카오가 가장 많이 오를 때가 17만 원까지 오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등의 기준은 최소 7만 이상은 터치를 해야 반등이라 보는데 올해까지 그 기준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 정도로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요지부동인 이유는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투명이 가장 큰 요인인데 카카오나 네이버의 공통점은 어쨌든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이 다음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는 AI를 기술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걸 통한 글로벌 확장성이 그 다음 교두보인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지 않은가 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 반등을 시원하게 나올 만한 구간은 아니다. 우선 수급 자체도 좋지 않고 AI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선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혜진 창업자가 5년 만에 대외 행사에 좀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CEO와 사진을 찍어서 네, 그걸 좀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고요. AI 시장에서 네이버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오히려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네이버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젠슨화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혜진 회장이 오랜만에 사진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미팅의 그러니까 주어는 네. 젠슨 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많은 그 GPU가 빅테크 위주로 수급이 되어서 쇼티지 상황까지 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현재 빅테크의 기업들이 너무 영미 위주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시장,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AI 시장 자체는 굉장히 더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MS 오픈 AI나 네. 구글이나 일론 머스크나 네. 기본적으로 GPU 구매량이 몇만 대 수준입니다. 한 번 구매량이. 그런데 네이버나 국내 LG그룹 정도의 그나마 AI를 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GPU 구매 갖고 있는 수량은 몇천 대 수준이거든요. 일단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점점 더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들고 나온 게 이번에 미팅에서 들고 나온 게 소브린 A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의 문화권을 존중해 주자는 좋은 의도인데 시장으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아랍권의 AI, 그다음에 중화권의 AI, 동양의 AI, 별도의 문화권마다 AI를 둠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는 이 AI 시장을 좀 더 확장시키고 분화시키자는 큰 전략인데 네. 그게 네이버가 초대된 거죠.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네이버 플랫폼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브린 AI의 선두에 이제 AI가 서는 거죠. 또 하나는 검색 시장에서 유일하게 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AI 플랫폼을 하고자 해서 그 젠슨 황과 만난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은 우리 그 AI 관련 주가가 그렇게 조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주춤하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AI 시장도 각 문화에 맞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AI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에 비해서 현재 수익률이 너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향후 미래 수익률 나오지 않아서 이 AI 시대에 대한 너무 장밋빛 전망이지 않나 하는 게 지금 계속 전문가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원래 추구했던 게 로컬라이제이션 플랫폼 전략인데 네. 이 플랫폼 전략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시장에 일각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AI 시장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 시장에 탄탄한 수요층을 갖고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요. 그 네이버랑 카카오를 비교했을 때 사실 카카오가 AI 시장에서는 살짝 좀 뒤처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원래는 작년 11월 달쯤에 카카오가 네. AI를 발표하려고 했죠. 네. 네이버 클로버 X가 발표하려고 그다음 발표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카카오의 전략을 보면 전혀 달라졌습니다. 카카오의 전략을 보면 기존의 AI 네.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게 카나나 알파라고 해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네. 카나나 X라고 해서 AI 서비스. 네. 그러니까 여기 개발을 멈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로드맵을 보면 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더 인디비주얼화되고 로컬라이제이션 가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미 거대 LLM이나 뭐 빅테크와 경쟁은 자체가 안 되는 걸 판단한 네. 것 같고 일종의 구글 전략, 애플 전략이죠. 네.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애플의 주가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애플이 이렇게 전략 갖고 있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면 놀란 게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로봇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거기에 네이버가 기술 제공자로 이름을 좀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로봇 산업을 좀 대표하는 이름을 올린다라는 거에 투자자분들께서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네. 했는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같은 네. 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놀란 거는 2040년이면 10억대의 휴머노이드. 10억대요? 네. 10억대 휴머노이드가 작동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R&D에 들어가는 그 밸류체인 상에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기업을 66개, 네. 그 66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네이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2차 전지 기업으로는 국내의 LG 에너지 솔루션, 네. 뭐 SK 온도 이미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이유는 네이버 랩스가 그 코리아텍하고 산학협력으로 만든 2017년에 선보인 양팔 로봇이 있어요. 네. 요 일상 공간에서 이용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뭐 그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엔비덱스 때문에 요게 로봇 분야의 요 기업으로 좀 등재되어서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요즘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투박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뭐 기술 발전과 함께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네이버가 또 로봇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멀티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네이버 카카오의 공통적인 경영 전략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와 이커머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략의 가장 큰 한계점은 역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성공했지만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이미 웹툰을 상장시킴으로써 진출을 선언을 했고 카카오는 SM엔트를 인수함으로써 요 한계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AI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과 기술 경쟁에서는 이미 밀렸다고 보지만 여기에서 또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이 돌파구를 마련할까? 이 두 가지가 현재 이 주가 하향의 돌파구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양상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건 대표님과 함께 네카오의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카오가 이제는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국민주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방향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눈 중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2차로 무기한 파업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아직까지 뭐 생산 차질이나 주가에는 영향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길어지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